북한 미사일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4일 빅터치 한국 석자가 미 상원이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사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 석자는 한국의 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민 논리 상원의원은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맞붙어 있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불안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 의회에서도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를 한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초강력 레이저입니다. 초강력 레이저는 찰나의 순간에 페타하트 이상의 고출력 에너지를 발산하는 광선을 말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초강력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초강력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위성에서 쏘아 거대한 빈기둥을 만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항공기 등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첨단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는데, 최근 놀라운 개발 성과가 나오며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연합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폴란드 KH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 제조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에 KT SSM2를 달아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mm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케이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mm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하나는 천무2, 3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2는 기존 천무보다 대구경인 300에서 400mm 구경, 200에서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유성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2는 기존의 8곱하기8 천무 차량에 300에서 400mm 대구형 로켓탄 2연장 포드 곱하기2 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침도 갱도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 지뢰세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2 베이스 차량에다 현무2 C형의 10곱하기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린 버전의 천무3가 있습니다. 천무3는 발사탄을 천무2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발의 KT SSM2를 쏠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위지 보수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 전투 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류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방위전시에서 이 장갑차에 달 엄청난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드 안제이착 총참모장, 군비정책국장 등은 이번 전시에서 하나 전시장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 로봇인 무인 수색 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습니다. 무인 수색 차량에 천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 적 전체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 킬러라 불리는 유도미사일로 소형 무장헬기에서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로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2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2 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영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영자 생존 가능성을 높이면서 운용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K-21 플러스 천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12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서도 천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 킬러로 불리는 천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천검은 형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궁은 최대 사거리가 2.5km이지만 천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악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 시험 비행 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형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2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형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운영도 가능하기에 천검과 형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형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공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형궁 대전차 미사일에 더해 천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형궁을 단 소형 전술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2 전차 1000대와 함께 운영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차량 400대가 천검과 형궁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차량이 함께 운영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Korea nazywana jest azjatyckim tygrysem gospodarczym. Niektórzy publicyści tak określają Polskę. Ja 지난 13일 폴란드 동부 민스크 마조 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 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 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업과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회담에는 무기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에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회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에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세브모르 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이루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며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를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예츠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점대급 잠수함 장보고3 배치2 모형이 멈춰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려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순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ABM 수중 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3 안창호급에 개조되어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2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영 중인 현무4-4 SABM은 길이가 10에서 12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1톤의 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5 고위력 탄도 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영 중인 현무4-4 SA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 길이 16에서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 시에 공개된 장보고3의 수직 발사관 모형을 보면 3계층 중 맨 위층까지 설계되어 있는데, 수직 발사 장치를 키우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 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A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가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A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A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계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런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를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10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구현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에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시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도 중량이 큰 비정상적인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긴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5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 육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의지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한 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라시드 알셰이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에 천공투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유해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여기에 UAE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개발, 정보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은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1월 LIG 넥스원의 최첨단 방공 유도 무기체계 천공투를 35억 달러, 한화로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의 첫 번째로 천공투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공투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공투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도 천공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량의 천궁투 도입에 대한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궁2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영하고 있어 천궁2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궁2는 나삼스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LIG 넥선 관계자는 지난해 UAE 수출된 천궁2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해왔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상황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천궁2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천궁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궁2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S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회비했던 S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S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사드급 요격 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SM 블록2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SM 블록2는 미국 사드급의 성능으로 실형 요격 범위가 40에서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SM 블록2를 활공 단계에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터 글라이더 무기 체계로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SM2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도 곧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터 글라이더 무기 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통합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원 무기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부스터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SM 블록2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S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S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한월에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했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영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공에 이어 SM 블록2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M 레이더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추가로 드는데 S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며 기술력 인정받은 천궁2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즐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한국형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400대 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차 미사일을 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에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선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브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체를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무서운 진격을 막아낸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형궁이 급부상했습니다. 형궁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급히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5,000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었습니다. 형궁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위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근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차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형궁은 전체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차의 경우 전방의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형궁으로 적의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해 가공할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형궁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전차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형궁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이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50에서 80km로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을 달 수 있는 K151 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궁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형궁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궁을 생산하는 LIG 넥스원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 로템의 무인 차량 HI 셰르파에 형궁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I 셰르파는 원격 무장 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 장치란 기존 육안 인지 및 구두 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위인체계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형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제는 HR 셰르파에 형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형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드론에 형궁 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 작약탄이 탄두 직경에 약 4배에서 6배를 관통하지만 형궁이 채택한 이중 성형 작약탄은 2개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에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형궁을 단 자폭드론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LIG 넥스원의 대전차 무기, 형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인 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형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형궁의 점수는 106점에서 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100점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 자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가 95점, FA50 94점에 비해서도 형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형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형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한국은 형궁에 외국 기술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첨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형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차가 발사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LRG 넥서원은 독자적인 이미지의 추적 기술 개발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형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체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형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선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략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형궁 개발 과정에서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형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 국내 연구진은 개발 기간 내에 0.1mm 길이와 0.1g의 무게와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형궁은 이번에 폴란드가 K-로이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형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8,000발을 주고 155mm 포탄은 무려 107만 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탈 100만 발을 다시 채우는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쌌는데 6에서 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를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형궁을 도입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형궁이 이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